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김정현 씨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깨달아 동성애를 그만두고 동성애의 위험성을 신문에 경고했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동성애의 실태와 문제점을 저의 경험담과 더불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 동성애에 관심을 느꼈고 대학에 들어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29살에 동성애를 그만두기 결심하였고 지금은 동성애 성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 소재가 쏟아지고 일반인들은 감동적이라는데 정작 동성애자들은 그다지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의 실상은 영화에서 보여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인터넷 모임을 통해 동성애자 모임에 나갔을 때 만난 형은 뚱뚱한 남자만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아니면 아무 감정도 못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종로의 게이바에는 실제로 뚱뚱한 사람만 좋아하는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게이바가 있고 그런 취향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각하는 소위 식성이라는 겁니다. 식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의미하는 속어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에 의해서 상대방을 구하는데 뚱뚱한 체형, 평범 체형, 근육질, 뚱뚱하지만 근육질, 몸에 털이 많은 베어 스타일, 중년남 등 각자의 식성에 의해서 상대를 찾습니다. 이성애자도 이상형을 말하지만 사귀다가 마음에 들면 그냥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 간 교제에서 이상형은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의 식성은 절대적입니다. 뚱뚱한 스타일, 배 나온 스타일, 비만 체형, 털이 많은 스타일 등 이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체형, 외모 외에는 절대 눈을 주지 않습니다. 평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들은 절대 뚱뚱한 사람들의 게이바에게는 가지 않으며 키가 작고 어린아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그런 사람만 찾으며 중년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꼰대바를 주로 찾아다니며 이들에게는 젊은 사람은 연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식성이 고정적이다 보니 게이바에서 마음이 드는 사람을 보면 맨 처음에 하는 질문이 식성이 어떻게 되세요입니다. 서로 식성이 맞아야 사귈 수 있으니까요. 남녀는 이상형이 아니어도 여러 노력을 통해 마음을 얻기도 하지만 동성애자들 사이에선 식성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포기합니다. 절대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별로 만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 정보도 식성별로 입력합니다. 그럼에도 식성별로 만날 확률이 적어 힘들어하지만 식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드물게 잡식이 있는데 이들은 식성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식성을 갖고 있는 것일 뿐 식성을 통해 상대를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형은 보통 체형으로 뚱뚱한 사람이 식성이었는데 뚱뚱한 동성애자는 뚱뚱한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후 그 형을 만났을 때 형은 살을 일부러 찌워 뱃살이 비정상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애인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찌웠다고 합니다. 식성의 모티브는 내면이 아니라 외모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보면 그의 신체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상승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이 통하면 대부분 첫날 성관계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사회에서도 군대에서도 일반 목욕탕에서도 식성을 찾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남자 중에도 식성이 지나간다고 말하고 그 남자를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식을 만나면 성적 욕구가 급상승하여 정신 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짝사랑은 성욕을 느끼는 겁니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명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남자가 어릴 때 남성성이 채워지지 못하고 여성성이 채워졌다면 남자는 여성화되고 남성성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남성의 육체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동성애자 티가 나지 않는 100% 남성다운 사람이 동성애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남성성의 훼손을 다른 남자들을 통하여 갈구합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이 되고 싶거나 갈구하는 스타일이 바로 식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동성애를 넘어서 성전환까지 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동성애자들의 식성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일반인들은 동성애자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으셔서 쉽게 판단이 안 서실 겁니다. 두 번째, 떼짜와 맞짜. 떼짜는 남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이고 맞짜는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입니다. 일반 남성과 동일한 남성성을 보여야 떼자로 인정받습니다. 떼짜가 여성성이 많으면 맞짜들도 콧방귀를 끼며 그런 떼짜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맞짜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맞짜라고 말하기보다는 둘 다 가능하다는 의미의 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 행동을 살펴보면 올인지 맞짜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맞짜의 성역할이 편하고 쾌감이 크므로 맞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평대박마라는 말이 있는데 평소엔 떼자인 척하다가 박을 타는 순간에는 맞짜인 사람의 속어입니다. 맞짜끼리는 연인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을 뿐더러 지속하기는 더 힘듭니다. 동성애자들의 번개 모임을 시작하는 첫 순서는 항상 자신의 식성과 성역할을 밝히는 것인데 참여자들은 그 순간 가장 적합한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머리들이 분주해집니다. 셋째, 성장 환경과 동성애, 식성의 원인. 저는 어릴 때 누나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처럼 여장놀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유년기에 여자 역할 놀이를 하면서 남성성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대신 여성성이 그 자리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식성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의 육체를 갈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성 간에도 성적 매력에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적 욕구만이 절대적이라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닐까요? 더구나 그것에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중독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치료하던 중 어느 날 동성애적 욕구에서 해방된 것을 알았고 어린 시절부터 저를 억눌러 온 식성에서 해방된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식성이 없어지고 남자가 나와 같은 개체임을 알게 된 때부터 동성애 욕구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남자를 통해 나의 훼손된 남성성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동성애자들이 저처럼 어릴 때 남성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저처럼 여성성이 채워진 동성애자는 행동도 여성적이 됩니다. 성추행 때문에 동성애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동성애자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에 누운 남자에게 성기만짐을 당했고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서 다시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성추행했던 사람은 중년 아저씨였는데 이 일로 그는 식성이 중년으로 고착화되어서 동성애자 세계에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형은 기혼자였는데 게이 포르노를 보고 몰입하게 되었고 결국 동성애자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고 부인과 이혼하고 게이바에서 만난 남자를 애인으로 두었습니다. 그 형은 동성애의 자극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식성은 귀여운 느낌을 주는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저에게 상담해온 대학생은 학생 때 게이 포르노를 보고 성적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성애자 세계에 있으면서도 동성애를 모를 때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했습니다. 사우나 수면실에서 중년 남자에게 성추행당하고 중년만 찾아다니게 되는 이런 동성애가 과연 정상입니까? 제가 식성을 벗어나 남녀의 사랑의 방식을 시작했을 때 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식성을 통한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나누는 교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열고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 간의 사랑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자 간의 교제 기간이 대부분 짧은 것은 성적 욕구가 관계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탐닉하는 기간이 끝나고 다른 요인이 없으면 쉽게 헤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는 게이들이 이번만큼은 오래 만나자고 다짐을 해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네 번째, 성병 실태. 동성애자들에게는 찐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가 지하나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영업하기 때문에 근처 상인들도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찐방은 대체로 어두우며
큰 방과 침대가 있는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면 수면 가운과 사물함 열쇠를 주는데 들어가면 샤워하고 수면 가운을 입고 라이터를 들고 방들을 순회합니다. 방이 미등 정도만 켜 있어서 많이 어둡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상대 얼굴에 라이터를 비춰보고 식성에 맞으면 작은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합니다. 그냥 큰 방에서 남이 보거나 말거나 성관계를 가지며 집단 성관계도 평범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루 밤에 수차례 여러 명과 관계를 가지며 항문 섹스를 하면서 나온 정액, 대변, 기 림프액 등을 바닥에 널브러진 수건으로 닦습니다. 아침이 되면 방은 수건들과 대변이 묻은 콘돔으로 가득합니다. 침대에서 관계를 가진 경우 분비물들을 침대나 이불 베개에 닦습니다. 침대나 이불은 언제 세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수건을 다음 입장 시 또 사용하고 대변 찌꺼기가 잔뜩 묻은 침대와 이불에서 또 관계를 가지고 잠이 듭니다. 찐방이 서울에만 여러 군데 있는데 하루에 몇백 명씩 찾아옵니다. 동성애자들은 찐방을 부정하지 않으나 이성애자들이 가는 유흥업소에 비유하며 극히 음란한 소수만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동성애자들이 찐방을 이용합니다. 동성애자, 카페 찐방, 사우나 등을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검색되고 비판하는 소수가 오히려 비판받는 것을 볼 겁니다. 문제는 찐방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성병입니다. 실제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는 상대방이 중간에 콘돔을 뺄까봐 걱정합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애자가 보복 심리로 콘돔에 구멍을 뚫고 오는 경우도 있고 관계 도중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콘돔만으로는 에이즈 전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부남 동성애자들은 애인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찐방에서 성욕을 해소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인까지 성병과 에이즈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곤지름은 동성애자들이 치를 떠는 성병인데 항문 섹스를 하는 그들은 곤지름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병을 잘 낫지도 않고 재발도 잘 되어 동성애자들은 곤지름을 끼고 삽니다. 임질과 매독도 아주 잘 걸립니다. 대독은 2차 시기엔 피부 접촉만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므로 줄줄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처음 찐방에 발을 들인 사람은 그곳을 이용하는 동성애자에게 타깃이 됩니다. 초행자는 대부분 나이가 어린 동성애자로 실정을 잘 모르고 호기심에 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험 많고 능글능글한 동성애자들에 의해 에이즈를 비롯해 여러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 첫날 에이즈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찐방 인근 주민들은 실태를 모릅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 남자들이 유흥업소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성병의 전파력에 있어서 항문 성교를 하는 동성애자들의 찐방은 일반 유흥업소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무작위로 성병 검사를 한다면 아주 큰 차이로 동성애자의 성병 감염률이 높을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젊은 나이에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찐방에 가지만 상대에게 절대 자신이 HIV 감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식성을 통해서 육체를 갈구하는 성적 욕구는 HIV에 감염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에이즈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가산을 탕진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는 결국 에이즈 걸린 사람과 만나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더구나 동성애자라는 소수자 집단 내에서 성관계 대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HIV 감염인이 되는 것은 시간과 확률 문제일 뿐입니다. 인터넷 채팅이나 어플 만남에서 사진을 교환하거나 캠을 통해 상대를 확인하여 식성이 되면 모텔로 갑니다. 전날 상대방이 찐방에서 뒹굴다 온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5번째, 항문 성교의 문제점. 동성애자들은 항문 성교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므로 사람들에게는 성적으로 문란한 극소수 동성애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세계에서 항문 성교를 하지 않으면 거의 장애인 취급을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항문 성교는 항문 안에 있는 전립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픔을 느끼지만 반복하다 보면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중독되면 동성애를 그만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남성들은 달아오르며 누군가에게 짓뭉겨지는 느낌을 통하여 온몸으로 자극되는 쾌감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그 남성은 외모만 남성이지 정신적으로 여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자를 볼 때 그 사람의 물건을 상상하며 그를 통한 성적 자극을 생각합니다. 그건 남자가 아닙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을 보았지만 그들의 대화에서 학문 성교를 하지 않는다는 동성애자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학문 성교의 쾌감에 중독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학문 성교를 하면 성병 감염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학문이 망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변 기능이 떨어지고 학문이 늘어나면 변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변이가 있을 때 빨리 화장실에 가지 못하면 괄약근이 조여주지 못해 변을 그대로 쌉니다. 동성애자 카페에서 변실금을 검색하면 학문이 늘어나서 겪는 그들의 고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항문으로 가스가 나올 때 변이 조금씩 새어나오므로 항문은 항상 이상한 액체가 흐르고 동성애자들은 만성 항문 소양증에 시달립니다. 미련한 괄약근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평생 치료가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문의 힘은 더 빠져 증세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서구의 동성애자들과 달리 한국의 동성애자 세계에서는 이러한 질병들을 거의 경고하지 않습니다. 창피함으로 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감을 포기할 수 없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항문 섹스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에이즈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콘돔으로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구에서 보듯이 근절할 수 없고 동성애자들의 항문암, 매독, 임질, 이질, 곤지름 등 성병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섯째, 군대 내 동성애의 위험성. 군대에서 동성애자 선임병에게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해 자살하거나 정신장애가 된 사고 사례 등이 종종 보도되었습니다. 어느 동성애자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배웠는데 고참이 자는 도중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고 지속되면서 자신도 고참을 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등병 때 그 고참의 편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점차 동성 간 성접촉이 대담해졌고 각인되어 저녁 후에는 자기를 기다려준 여자친구를 버리고 동성애자 세계로 나왔습니다. 군대의 상위 구조상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이 고참이 되면 후임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로 번번이 발생합니다.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동성애, 성병, 에이즈가 퍼져나갈 것이고 소대장과 일병이 애인 관계더라 이런 식의 소문이 퍼져나가면 군 기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동성애 치료. 저의 경우 치료를 시작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식성을 비롯하여 남성에 대한 성적 집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식성에서 해방된 것이 지금도 감격스럽습니다. 동성애를 중단하려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련을 두면 40년이 걸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식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동성애를 끊으려 할수록 동성애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술, 담배, 성중독 등의 모든 중독 치료에서 공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계속해 나갔을 때 동성애 지향의 내부 균열이 미세하게 진행되었고 때가 되면 빙산이 붕괴되는 것처럼 급속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자신의 남성성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동성애를 늦게 배운 사람은 이 과정만 극복해도 바라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남성성이 훼손되고 여성성이 채워진 동성애자는 식성 치료 후에 본질적인 치료인 남성성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다른 남성을 통해서 남성성을 갈구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 남성성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격렬한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단계에서 군대 같은 환경에 들어간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덟째, 미국의 동성애 치료. 동성애 운동단체들은 동성애는 중단되거나 치료될 수 없는 성적 취향이라며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목록에서 삭제하게 된 배경은 70년대 동성애자 행동주의 단체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협박과 압력과 로비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어려움에 처하였고 결국 논란 끝에 1973년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 이후 미국 심리학협회가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성애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료를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 관련 병명을 없애고 질병분류 코드 F66-1이라는 자아의 질적, 성적 지향의 정의를 동성애를 정상인 것으로 정의를 바꾸었음에도 원치 않는 동성애를 중단하고 싶은 상태란 원래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동성애 운동은 동성애의 불편한 진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동성애자들의 실태나 식성이나 치료가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드라마 작가도 당연히 모르죠. 저도 동성애자 생활을 할 때 커밍아웃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식성 등과 같은 것은 말하지 않았고 말하더라도 이성애와 비슷한 것으로 안심시켰습니다. 아마 동성애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입에 달고 살지만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단어를 동성애 단체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동성애자 권리운동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은 그런 실태는 모르고 감정적으로 인권이라며 지지하는 실태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남성에게 아들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도 좋으냐고 물으니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여 동성애를 지지하지 그것이 자녀 문제가 될 때는 다른 것입니. 대다수 동성애 반대자들은 동성애자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성애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의 블로그에 많은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다. 그런 싸구려 감상주의로 인권을 입에 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동성애자들의 생활 스타일을 법으로 보장해준다고 그들의 식성이 없어지고 찐방이 사라지고 학문 섹스를 안 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국가가 동성애 보호법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표현해 자유를 억입하고 동성애 중단을 원하는 국민들의 치료를 법으로 금지하는 반인권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치료받기를 갈망하는 동성애자 청년들, 부모들의 눈 위에 동성애를 강제로 올려놓는 법입니다. 동성애를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동성애의 온갖 부작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끌어들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30대가 넘어 식성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동성애자들은 그 후 절대 고독과 외로움의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든 동성애자는 서로 얘기 안 해도 누가 에이즈에 걸렸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젊은 동성애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보여주는 동성애자로서 멋지게 사는 자들의 사례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동성애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찐방을 헤매고 학문이 늘어나 변을 질질 싸고 성병의 고통과 감염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에이즈로 생을 마감하는 게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해주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실상은 저러한데도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만 해놓으면 인권입니까? 동성애 중단을 원하는 동성애자를 돕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건강권, 생명권 등의 인권 보장 아닐까요? 적어도 국민들은 동성애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부당한 이유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문화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반대 의견도 금지당하는 입법이 된다면 그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로 몸살을 앓는 서구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나라가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김정현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동성애의 문제를 감추고 좋아 보이는 면만 드러냈었다니 확실히 문제가 있구만. 직접 당사자에게 들으니까 진짜 충격이네요.